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계실 때. 제가 그때 아직 정치를 하시기 전이죠. 대선 출마 안 하냐고 질문을 계속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질문을 인터뷰 내내 수십 번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우리 김총수께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고구마 아닌가요? 답답하다. 고구마.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지 마세요. 본인 앞가림부터 해야죠. 본인 재수쟁인데 남들 재미다가 또 낙방하고 삼수는 못 하시잖아요. 재수. 예, 뭐 삼수 없습니다. 제게는 뚜벅뚜벅하는 그런 뚝심이 있습니다. 뚝심 아니고 둔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좀 둔한 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전면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라디오는 TBS. 시사는 뉴스공장. 손석희보다 김어준. 네. 김어준 짱. 네. 잘하셨고요. 그래서 몇 달 전 했던 문재인 후보 시절의 인터뷰였는데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인터뷰 안 나오시겠죠, 뉴스공장에? 예.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저 소개해 주세요. 그렇군요.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실장 옆에. 안녕하십니까. 제가 했던 인터뷰에 제가 안 나오실걸요. 빠져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에 나온 적은 없어요. 예. 그렇겠죠. 예. 외국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처음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한번 시도해 볼까. 깨라고 있는 거니까. 자, 보통은 이제 이 첫 시간에 당선자를 배출해내는 당에 보통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당 대표 연결합니다. 구태연에서 저희 안 하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그 수치와 함께 되짚어 볼까 합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인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득표율 정도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역 정도 보고는 이제 보통 관심을 끄게 마련인데 이 수치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민의가 어디 있었는지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자, 결국 40% 넘는 득표를 당선이 됐는데 가장 먼저 여쭤볼 것은 판세를 발표할 수 없었던 깜깜이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네. 그 기간 동안에도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들 조사를 하잖아요. 하죠.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사실 판세가 요동을 쳤죠. 요동쳤습니다. 네. 그 요동 쳤던 걸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사실 문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 리얼미터 지표로는 40%대 중반을 유지해서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 3위 그리고 4, 5위 간에 순위가 뒤바뀌는 그렇죠. 판세가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버 크로스와 브론즈 크로스가 브론즈 크로스 일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1, 2일이 마지막 그 공표금지 마지막 조사였는데 그때 오차범위로 안으로 홍 후보, 안 후보가 붙어 있는 조사가 몇 개 나오긴 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18.6%로 완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었죠. 예. 그래도 대다수는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공표금지. 근데 들어서면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저도 사실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듣긴 했는데 그때 사실 안철수 후보 3번이 폭락을 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 네. 그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오늘 득표율로 보니까 이제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한 10% 초반대까지 갑자기 떨어졌죠. 예. 안철수 후보 쪽에.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소폭 반등을 해서 다시 유지를 했지만.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게 저도 이제 뚜벅이 시작할 때 이거 정말 어울린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 뚜벅이가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 되돌아보면. 맞습니다.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다른 특별한 소재가 없었는데. 네. 폭락을 했다가 다시 꾸준히 올라갔죠. 그죠? 네. 그래서 5월 1, 2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역으로 이제 거의 이제 또 벌어지는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어서 거의 홍준표 후보는 20%대 초중반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0%대 후반 그렇게 리얼미터 지표로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깜깜이 기간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4, 5번도 격심했어요. 변화가. 맞습니다. 4, 5번도 이제 공표검증 직전까지는 심 후보가 유 후보를 앞섰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에는 심 후보는 어떤 조사는 9.8%까지 나왔거든요. 저희 대부분 한 7, 8% 정도 나왔고 그때 상황에서 유 후보 같은 경우는 4, 5%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득표율도 보셨겠지만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도 순위가 이제 뒤바뀌는 상황이었는데 브론즈 크로스가 일어났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바른정당의 의원 일부가 탈당을 했고 그 이후에 동전 표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결집을 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동전. 예. 그래서 한때는 한 8% 정도까지 오른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예측치를 내놓을 때는 8.2%까지 내놨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수치에 따르면 거의 두 자릿수. 네. 그런 얘기도 들었기도 했습니다. 네. 4번 후보가 두 자릿수 가까이 그리고 5번 후보도 두 자릿수 가까이. 네. 그래서 4, 5번이 두 자릿수 가까이 득표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네,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또 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완만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8% 정도에서 5월 1일에 유지를 했는데 완만하게 조금씩 그 하락을 해서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 7, 8일에 한 6%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자, 깜깜이 기간 동안 그랬군요. 네. 지역별로 우선 호남 지역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 득표율 예측 TBS하고 한 득표율 예측에 이제 권역별로 이제 그 추정 득표를 하고 오늘 나온 개표 상황에서 득표 거의 비슷합니다. 리얼미터 자랑 한번 하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이제 그 개표 상황을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호남을 먼저 보면은 광주가 문 후보가 61% 정도, 안 후보가 30% 정도, 2대1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6대3 정도인데. 예, 전남도 마찬가지인데 59.9, 30.7로 거의 2대1이고 전북은 약간 더 벌어졌습니다. 64.8대 23.8. 이제 거의 이제 광주 전라를 전부 다 합치면은 2대1 정도로 문 후보의 기존의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더 문 후보에 쏠려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까지 격차가 날 줄 전망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호남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좀 더 벌어진 결과죠. 국회의원들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차이가 났다면 이 요인을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이 시점에 이제 1번 당을 연결하는 겁니다. 잠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뭘까?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호남 전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호남 전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했어요. 네. 이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그 전략적인 투표, 그것이 한 번 더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확실한 정권 교체, 믿을 만한 대통령 뽑자는 그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은 좀 정체성이 불분명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될 사람으로 표를 몰아주자 하는 그 여론이 막판에 강해진 거죠. 선거 막판에 될 사람을 빌어줘 전략적 호남이 이제 전략적 투표 유권자들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그런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예, 그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후보를 가장 강하게 공세를 취한 건 국민의당이었습니다. 소위 이제 문모닝이라고 예, 그랬죠. 불리는 아침마다 이제 문재인 후보를 거론하는 국민의당의 공세가 아주 강했었는데 이런 공세가 역효과를 불러온 건가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집권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과연 집권하게 되면 누구와 손을 잡고 정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질 못하면서 계속 상대방을 공격만 하니까 결국은 이 수권 정당으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질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호남 국민의당에서 항상 주장했던 반문정서, 예. 이 반문정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반문정서가 실제 하는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받은 30% 정도의 표 중에 예. 반문 정서가 분명히 있죠. 네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동정론, 거기서 나온 표도 물론 있고. 네. 근데 이제 반문 정서가 아직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이제 서서히 누그러질 것이다. 새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반문 정서는 서서히 사라질 걸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이라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따라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 아닌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굉장히 이걸 짚어주는 언론이 없는데 굉장히 이제 독특한 지점이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1위를 한 최초의 대통령 네. 당선자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지역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네. 지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때 부산과 울산, 경남 모두 네. 합치면 한 60% 정도 부울경 소위. 예, 네. 아주 대다수의 득표율을 네. 올렸는데 이번에 양상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비록 조금 5%포인트의 격차이지만 문 후보가 앞섰고요.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은 네. 격차가 조금 더 벌었습니다. 38대 28 정도로. 네. 경남 같은 경우 홍 후보가 문 후보보다 한 0.5%포인트 앞선 채로 마쳤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를 직전에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예. 예. 그래서 18대 선거하고 비교를 해도 확연한 차이고 더더군다나 1위로 거의 세 지역을 하나로 권역으로 묶으면 1위가 문 후보로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큰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과 광주에서 최초로 1위를 한 대통령 당선자라는 사실을 아직 지적하는 언론이 없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사실 이때까지의 정치 지형으로 보자면. 그래서 네. 저희가 부산 지역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광주를 짚어봤듯이. 자, 이번에는 부산 북구 강서구 갑 전재수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부산, 부울경에서 소위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많이 득표하게 되는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작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꿈틀대기 시작했던 이 부산의 야성의 복원이다. 야성의 완벽한 복원이다. 부산이 야도였죠,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게 그냥 야성이 아니라 늘 독재 정권에 항거해왔던 부산 시민들의 야성의 복원이다. 완벽한 복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당 합당되면서 사실은 그래서 야성이 사라졌다. 한 30년 걸렸습니다. 말씀대로. 30년 걸렸습니다. 예, 복원됐다고 보자면. 그런데 또 한편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부울경 지역에서 많이 따라잡기도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야성을 완벽하게 복원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복원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 게 저희가 이제 부산에 16개 구군이거든요. 네네. 보면은 서구, 동구, 중구, 여기 이제, 인구 5만 명, 6만 명 단위의 아주 구도심,
네. 여기 세 군데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15만 표 정도를 부산에서 이겼는데 네. 이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하면은 조금 불완전한 야성의 복원이다, 야성 역사의 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18개 의석 중에 5개를 저희 야당에게 너네 한번 경쟁 한번 해봐봐라, 너네 한번 일을 한번 해봐봐라 이렇게 시작이 됐던 역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는 부산이 독재 정권의 한거이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택을 선도적으로 해왔던 부산 시민들의 야성이 저는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잠깐 짚어보는 시간이라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네. 저희는 그래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 아닌 시간을 계속 보통 정치인들이 주인공인데. 자, 그러면 40% 초반 41점 몇 퍼센트 되죠? 예. 예, 41점 지금 1% 99.7% 현재 개표율 41.1% 조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41%대인데 네.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득표를 여론조사 기관으로 오랜 선거를 통계치를 내온 전문가로서는 이 기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선거운동 중반 후반에 이르면서 대세론이 아무래도 드러난다는 거의 말은 안 하지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고 있을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상 유권자들은 상당히 더 큽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깜깜이 부분들이. 기간 동안 네. 압도적이구나 하는 대세론이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지층을 상당 정도 이완시켰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엄살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었는데 네. 아니에요. 실제로 이완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선거운동 문재인 캠프 진영에서 아무리 동료를 한다 할지라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동원 자체가. 여론조사 수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통 저희 리얼미터뿐만 다른 데서도 보통 40% 중반대가 대부분 나왔는데 네. 좀 그러한 영향이 지지층 이완된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2, 3%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은 층도 상당 정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짚어본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 마찬가지인데 홍준표 후보가 차이가 있었느냐? 예, 차이가 있었는지 네. 실제로 득표율을 본다면 24%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추정한 거나 한국갤럽이 추정한 것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철수 그 후보의 득표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도 한국갤럽도 지금의 득표율보다 낮게 그 추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샤이 홍준표가 있냐, 샤이 안철수가 있냐 여러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샤이 보수층이 있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있는데 이게 극히 좀 일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예.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오차를 지금 보면은 한 1, 2%에 이제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국민의당이라든지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물론 선거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제 그 샤이 보수층 또는 사회 한주층이 투표에 참가하면 완전 판세가 뒤집힌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 기대가 않습니까? 있었죠. 그 정도로 판세를 뒤집을 정도의 샤이층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하지만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 5% 정도의 샤이가 있긴 있었던 것 같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샤이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에 각각 네. 골고루 나눠진 결과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40% 초반 이제 워낙 수치가 45%, 44% 이렇게 네,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41%가 적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보거든요. 앞서 코너에서 바깥에 있으면서 조금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자구도 네. 특히나 군소 후보가 없어요. 5% 이상을 전부 다 지금 득표를 획득을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50%를 과반을 넘는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힘들고 앞으로 나오기 힘든 구도입니다. 예, 정말. 아까 이제 전재수 의원이 예. 부산 지역의 그 지자체를 보면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휩쓸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TK라 대구 경북과 그리고 경남도 아까 말씀드린 거의 클로즈하게 거의 맞거든요. 박빙이죠. 예. 네.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14개 시도에서는 전부 다 1위가 나왔거든요. 처음 있는 일. 예, 그리고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저희들 득표율 예측할 때의 직업별로 살짝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직과 노동직의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예. 이쪽에서 1위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정주부하고 자영업, 농림수산업 종사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띱니다. 근데 네, 그렇죠. 이쪽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직업에서 일을 했어요. 모든 무직을 직업군이라고 분류를 한다고 했을 때 무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군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1위.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 지역이나 그리고 연령층이라든지 그 직업을 봐도 전반적으로 문 후보가 대다수가 1위를 했던 걸 봤을 때 41.1%대 수치로만 환산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자구두를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높은 득표율이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의 국정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해나가기 위한 충분한 정도였던 그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연령 그러니까 모든 직업군에서 1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50대 이하에서 1위. 그렇습니다. 50대 같은 경우는 선거 중반 정도에서는 약간 밀려서 2위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50대에서도 1위로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위 후보와 역대 최다 득표차. 네, 맞습니다. 이것도 달성했고. 네. 나중에 이제 의미 분석이 여러 갈래로 되겠지만 수치로 뭐 45%를 득표하네 하는 그 수치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적게 느껴지는 거죠. 네. 굉장한 수치를 그렇습니다. 도달했고 이 결과는 또 분석이 되겠죠. 오늘은 저희가 숫자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큰 틀만 짚어보고 다음에 또 좀 세부적으로 네. 지역별로 직업군별로 나이별로 분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리얼미터의 권순정 씨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때 오차범위로 안으로 홍 후보, 안 후보가 붙어 있는 조사가 몇 개 나오긴 했지만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18.6%로 완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었죠. 예. 그래도 대다수는 이제 오차범위 안에서 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공포금지. 근데 들어서면서 역전이 되었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저도 사실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듣긴 했는데 그때 사실 안철수 후보 3번이 폭락을 했어요. 네. 순간적으로. 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 네. 그 저도 거의 긴가민가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오늘 득표율로 보니까 이제 네. 그게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한 10% 초반대까지 갑자기 떨어졌죠. 예. 안철수 후보 쪽에. 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소폭 반등을 예, 해서 다시 유지를 했지만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게 저도 이제 뚜벅이 시작할 때 이거 정말 어울린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 네. 그 뚜벅이가 지지율을 끌어올렸어요. 되돌아보면. 맞습니다. 일부 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네. 다 남들 재미다가 또 낙방하고 삼수는 못 하시잖아요. 재수. 예, 뭐 삼수 없습니다. 제게는 뚜벅뚜벅하는 그런 뚝심이 있습니다. 뚝심 아니고 둔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좀 둔한 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전면에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마 그때는 불같은 문재인, 호랑이 문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라디오는 TBS. 시사는 뉴스공장. 손석희보다 김어준. 네. 김어준 짱. 네. 잘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역 정도 보고는 이제 보통 관심을 끄게 마련인데 이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 민의가 어디 있었는지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자 결국 40% 넘는 득표를 당선이 됐는데 가장 먼저 여쭤볼 것은 판세를 발표할 수 없었던 깜깜이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네. 그 기간 동안에도 여론조사 기관들은 다들 조사를 하잖아요. 하죠.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사실
판세가 요동을 쳤죠. 요동쳤습니다. 네. 그 요동 쳤던 걸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사실 문 후보 같은 경우는 40%대 리얼미터 지표로는 40%대 중반을 유지해서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2, 3위 그리고 4, 5위 간의 순위가 뒤바뀌는 그렇죠. 판세가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실버 크로스와 브론즈 크로스가 브론즈 크로스.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1, 2일이 마지막 그 공표검지 마지막 조사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 했던 문재인 후보 시절의 인터뷰였는데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인터뷰 안 나오시겠죠, 뉴스공장에? 예.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저 소개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실장 옆에. 안녕하십니까. 제가 했던 인터뷰에 제가 안 나오실걸요. 빠져들어서. 대통령이 이제 라디오 방송 스튜디오에 나온 적은 없어요. 예. 그렇겠죠. 네. 근데 외국은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처음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한번 시도해 볼까요? 깨라고 있는 거니까. 자, 보통은 이제 이 첫 시간에, 당선자를 배출해내는 당의, 보통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당대표 연결합니다. 아니, 구태연에서 저희 안 하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그 수치와 함께 되짚어 볼까 합니다. 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선거인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득표율 정도 보고. 2009년인가요? 10년인가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 계실 때. 제가 그때 아직 정치를 하시기 전이죠. 대선 출마 안 하냐고 질문을 계속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질문을 인터뷰 내내 수십 번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우리 김총수께서 애프터 서비스까지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이재명 사이다. 문재인 고구마. 고구마 아닌가요? 답답하다. 고구마. 이재명 시장이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정말 사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사이다는 금방 또 목이 마르잖아요. 탄산음료가 밥은 아니죠. 고구마는 배가 든든합니다. 저는 든든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지 마세요. 본인 앞가림부터 해야죠. 본인 재수쟁인데